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석 달여 만에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더 윗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과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가 1차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다음 날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정보체계 밈스 담당자는 새벽부터 불려나와 60건의 첩보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새벽 회의를 마친 서욱 당시 국방장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합참 정보 등 각종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석 달여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권 공방이 불가피한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전격적으로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3차례 배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진월북으로 보인다는 당시 발표 자체를 거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대준 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외면했다. 보도자료 작성 당시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앞서 민감한 자료를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열람 범위를 제한했을 뿐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법원의 1차 판단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도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이번 수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하는 신재훈 기자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은 월북을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누가 했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검찰은 일단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월북 조작이 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의사결정 과정, 사건 바로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2차례의 긴급 관계장관 회의의 성격이 1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또 네. 국정원장이 월북 발표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참석자들은 이 날것 수준의 첩보들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조각을 맞췄다. 즉 사실관계를 따진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당시 서욱 전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여기 이 내용인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이제 짜맞추는 물론입니다. 뭐 저는 그런 뭐 회의들을 그거- 한 겁니다. 예. 자, 검찰은 이 회의에서 조직적인 월북 몰아가기가 결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의 직후에 군 첩보가 삭제된 점, 이걸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네. 감사원은 서욱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가 밈스에서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60건, 네. 검찰도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월북보다는 시신 소각 같은 정보가 훨씬 더 민감했다면서 이런 예민한 자료들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료 열람자를 제한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원과 검찰이 삭제됐다고 한 정보들의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과연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들만 골라서 없앤 게 맞는지 또 이걸 삭제로 볼지 아니면 열람 제한으로 볼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그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예.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내렸다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아닐 것이다.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중국 거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공방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나 해경이 고 이대준 씨가 한자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걸 알고도 묵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진 월북을 한 거라면 우리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텐데 반대로 표류하다가 다른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나왔다는 게 감사원의 다른 선박이라는 게 중국 선박일 것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핵심 인사들은 네. 한자어가 써진 조끼 얘기는 처음 들었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또 감사원의 말대로 중국 배에 구조가 된 거라면 네.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들러간 것도 흘러 들어간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구조됐는데 이렇게 왜 다시 뛰어들었느냐. 예,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런 얘기는 보고받은 바 없어요. 지금 현재의 장비와 그전에 사용하던 구명조끼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네,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이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윗선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한참 속도를 올린 수사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게 될 겁니다. 네, 신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정부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모욕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합당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 정권 모욕주기로 규정했습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발표 5일 만에 그것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영장을 청구해 여론의 관심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 사건 당시 월북 정황을 판단했던 군 특수정보 SI의 경우 국방부에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 중이라는데 이를 삭제했다고 보는 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SI 첩보는 윤석열 정부 국방부에 지금도 온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그걸 삭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청구하신 것이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전 정권이 월북몰이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의혹이 상당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종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그동안 2차, 3차 가해를 받았다면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주말에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의 여파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주무장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카카오 서비스는 완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들이 통째로 먹통이 되고 복구도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단기간에 사업을 문어발처럼 확장하면서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13개 주요 서비스 중 11개는 제 기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카카오톡의 톡 서랍, 톡 채널의 광고 메시지 발송, 쇼핑하기의 검색 기능, 카카오페이의 일부 기능까지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카카오는 왜 통째로 한꺼번에 망가졌고 복구도 이렇게 더딘 걸까? 카카오톡만 열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면 수많은 기능들이 연동됩니다. 카카오페이, 선물하기, 쇼핑하기, 메이커스, 톡서랍, 메일, 게임, 패션, 음식 주문, 멜롱, 카카오맵.
관문은 카카오톡 하나인데 이 위에 수많은 서비스들을 얹어놓은 겁니다. 이러니 하나가 멈추면 서비스 전체가 통째로 멈춥니다. 많은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로그인과 인증 부분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복잡한 구조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하나 띄울 때마다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도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 카카오 스스로도 파악을 못할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카카오 위에 수천 개의 서비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체에 대해서 서로 끼친 영향을 완전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구조는 네이버와 대조됩니다. 네이버가 데이터 백업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건 각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좀 분산 배치해서 설령 어떤 장애가 나더라도 어떤 국지적인 기능 오류로 막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나란히 6조 원대의 매출을 달성한 네이버와 카카오. 하지만 카카오가 정보 보호 부문에 투자한 돈은 140억 원으로 350억 원을 투자한 네이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난 주말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티가 멈추니까 아예 택시가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카카오티가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독과점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과연 칼을 빼들지 주목됩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필수 앱 카카오티. 택시기사의 92%가 카카오티로 호출을 받고 있습니다.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호출앱 이용자의 94%가 카카오티를 씁니다. 카카오티가 먹통이 되자 택시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야 했고 택시기사들은 장사를 공쳤습니다. 국민들과 택시 노동자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럼 사과가 전제돼야 될 것이고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택시기사들은 또 카카오티가 먹통이 되자 유료 가맹 택시에만 있던 혜택이 사라져 오히려 택시 잡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카카오티의 독점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은 전통적인 독과점 기준으로 규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기준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기준으로는 카카오톡은 독점이 아닙니다. 무료 서비스 부분은 매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와 빈도로 독과점을 판단하고 자체 브랜드 상품을 밀어주는 것도 위법이라는 걸 명확히 규정하자는 요구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새로 만들려는 지침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무료 서비스를 합해봤자 매출의 0이기 때문에 매출은 광고를 통해서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미국은 아예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 규제를 내세우던 현 정부에서 과연 독점 규제 강화가 탄력을 받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비피더스, 검은콩 우유 등으로 잘 알려진 업체죠. 푸르밀이 다음 달 말에 회사 문을 닫겠다면서 어제 갑자기 전 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적자가 커져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던 푸르밀이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한 건 전문 경영인이 물러나고 오너 일가가 경영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피더스와 가나 초코우유, 유제품을 만드는 기업 푸르밀이 어제 오후 1시쯤 직원 370명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다음 달 30일에 회사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일 전까지 해고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4년 넘게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황하긴 했죠. 왜냐면 생각보다 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푸르밀은 롯데그룹 산하,
롯데유업으로 출발했습니다. 2007년 분사하면서 고 신격호 롯데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한때 매출이 3천억 원이 넘었고 5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전문 경영인이 물러나고 신준호 회장과 차남 신동환 대표가 경영을 맡은 뒤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 1,800억 원, 적자 123억 원으로 회사가 기울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오너 일가가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 제품 변형에만 몰두하다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대에 좀 더 발맞춰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좀 늦장 배움으로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타고 나오던 신동환 대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갑작스러운 퇴직이 지금 당황스러워하는데 대표님. 푸르밀 노동조합은 신준호 회장이 올해 초 퇴직금 30억 원을 받고 퇴직한 뒤에도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너의 무능함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며 불법 해고를 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한국과 미국 공군이 군용기 250여 대를 투입해서 공중연합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핵심 전략 무기인 미국의 F-35B 전투기도 투입이 될 예정인데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멈춘 듯 떠 있는 전투기 한 대가 서서히 활주로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미국의 첨단 전략 무기 가운데 하나인 F-35B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음속의 1.6배로 비행할 수 있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 F-35B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 군용기 100여 대가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 등 군용기 140여 대와 함께 이달 말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 작전 수행 체계를 검증하고 전투 준비 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이뤄진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스텔스기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7월 이후 약 석 달 만인데 북한이 7차 핵실험 시기를 재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무기를 통해 미국의 핵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기존 확장 억제 전략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외교부도 한미 양국이 북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0.81) 해마다 역대 최저를 찍고 있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남녀 2명이 아이 0.8명을 낳는다는 건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출산율 위기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대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이 19년 만에 다시 올랐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변화를 이끌어낸 건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한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이토 카요 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2년간의 육아휴직도 다 이용했고 지금은 출퇴근이 자유로운 탄력 근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육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때 인사관리부와 상담하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ちょっと子供が体調不良になったので30分だけ中抜けをしていいですかっていう風な形で相談をするとその分じゃあ夜に対応してくれれば大丈夫ですよっていう風な形ですごく柔軟に 회사는 여직원들이 아이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도록 육아 상담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今大変だよねとか、あとはお子さん迎えに行かなくちゃいけないよねって気を使ってくれたりとかするメンバーが増えてるっていうのが実情かなと。 출산율 감소 추세에 고민하는 일본은 4년제 대졸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1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해 반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 데다 남자 직원의 육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やはり職場の理解と、上司の理解も含めてですね、そこが、どんどん高まっていけばですね、みんなで育児をサポートしていこうと。 여성 직원 출산율이 높아진 대표 회사 이토추 상사는 야근이 필요한 경우 대신 새벽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 큰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육아를 하는 직원에게 동료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전체 직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고학력 부부들의 출산율이 오랜만에 개선돼 일본 사회가 희망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출산율마저 교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최근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 이런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1년 전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공수정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했는데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남자친구와 6년을 사귀었던 비주 씨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을 결정했습니다. Son horloge biologique avance, mais la vie lui donne tellement d'opportunités. Donner l'horloge biologique ne suit pas. On a le droit de faire l'enfant au moment où on a décidé de le faire. 동성애자인 마르고 씨도 인공수정으로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은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Moi, je suis maman depuis 1 an et quelques jours et j'ai jamais été aussi heureuse. C'est la meilleure décision que j'ai prise de ma vie, je crois. Et mes filles me remplissent de joie. 프랑스는 지난해 9월부터 이성 부부에게만 허용했던 인공수정 등 보조적 생식수를 통한 임신을 비혼 여성과 여성 동성 부부에게도 합법화했습니다. 합법화 이후 신청자는 11,000명이 넘었습니다. 신청자는 건강, 법무, 정신상담 같은 과정을 거치며 1년여에 걸쳐 엄마가 될 자격을 심사받고 시술까지의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부담합니다. Fait qu'une femme puisse décider de pouvoir avoir un enfant sans être assujettie, grande avancée, une grande étape, amélioration globale en fait du droit des femmes. 인공수정을 통한 이른바 비혼 출산은 영국, 일본, 스페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에서 합법화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방송인 사유리 씨가 2년 전 일본에 가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지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바이바이 하고 정말 힘들지만 뭐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어차피 만나도 저 뭐 애기 나요? 결혼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싫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년 전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0.7%, 10명 중 3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넉 달 만에 윤 대통령 없이 공개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독자적인 일정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김 여사가 본격적으로 대외 행보를 늘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주최 바자회 개막식. 김건희 여사가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과 함께 행사장 한 가운데에 서서 테이블 자릅니다. 윤 대통령 없이 김 여사 혼자 행사에 참석한 건데 김 여사가 단독으로 공식 일정을 수행한 건 지난 6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로 넉 달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시네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바자회에서 넥타이와 코트, 공예품과 고추장 등을 구매했고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일정과 발언 내용을 먼저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십자 바자회는 워낙 큰 행사다 보니
참석자들을 통해 알려질 것 같아 부득이 일정을 알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해자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인 행보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이 팬카페에 유출되고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을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사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고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이번 바자회 일정을 기자단에게 공개하면서도 취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전속 촬영 기사들의 촬영본만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서울에는 우리 인간 말고도 또 다른 이웃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입니다. 사냥이나 수달 같은 멸종위기 동물만 해도 41종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서울의 산과 강에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서울의 자연환경이 좋아졌다는 거니까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야생동물들이 서울에서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 탓입니다. 공존,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류현준 기자가 현장에서 고민해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 가파른 바위산을 오르던 도중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꼬리가 하얀 동물 한 마리가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동물이 취재팀을 응시합니다. 그리고는 가파른 바위산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머리에는 2개의 뿔, 목 밑에는 흰색 큰 반점, 꼬리와 발은 하얀색. 멸종위기 1급 사냥입니다. 사냥은 가파른 바위 틈을 따라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냥이 다니는 길 곳곳에서 발견된 배설물입니다. 직경 1cm로 고라니 배설물보다는 확연히 큽니다. 4년 전 처음 발견된 사냥은 수컷인데 8살로 추정됩니다. 사냥이 좋아하는 바위지대가 넓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사냥에게는 좋은 먹이 장소이기도 하고 은신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냥은 용마산뿐 아니라 인왕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서식지를 서울 도심으로 확대하는 멸종위기종은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탄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물속에서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마리, 또 한 마리, 수달 가족 3마리가 모였습니다. 평평한 바위로 올라간 수달이 자세를 고쳐 잡는가 싶더니 금세 바위가 배설물로 흥건해집니다. 배설물을 남겨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사라집니다. 5년 전 서울에서 수달 4마리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은 한강을 따라 서식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달이 여기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생태공원에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해져 간다는 그런 지표고요. 서울시가 조사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모두 41종에 달합니다. 한강을 따라 31종, 북한산에 18종,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도 13종이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종만 이렇고 일반 야생동물은 더 많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포획망을 챙겨 주차장 구석으로 다가갑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발견된 건 길을 잘못 든 청둥오리 한 마리. 그물을 두고 청둥오리를 포획한 사람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 야생동물 보호센터 직원들입니다. 구조된 동물은 관악구 야생동물센터로 실려옵니다. 많은 야생동물이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실려옵니다. 유리창에 꽝 박아가지고 건물 주변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 주변에서 보통 많이 발견이 돼서 내진탕 쇼크 상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상을 입은 동물을 수술실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실려온 이 새는 가마우지입니다. 의료진은 가마우지 발에 깊숙이 박힌 낚싯줄을 빼내고 찢어진 발을 봉합하는 수술을 해줍니다. 이쪽 발이지?
이새는 유리창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회복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입니다. 방사를 앞두고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시 야생동물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모두 1,451마리. 그중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155마리나 됩니다. 현황판에는 구조된 동물들의 목록이 빼곡한데 살리지 못하고 죽은 개체는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10마리 들어오면 한 3마리 정도는 정상적으로 방생이 되는데 나머지는 죽는 경우도. 평소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서울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많은 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의 공간이 인간의 공간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을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편화된 산림들을 연결시켜주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하천 생태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식지 연결성의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생태계를 고려해 도시를 설계하는 것.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곳은 인간에게도 좋을 겁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서울 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1,000톤의 쓰레기를 태울 소각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최근 마포구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됐습니다.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기로 했던 서울시의 주민 설명회도 무산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원회수시설. 커다란 집게가 쓰레기 더미를 집어 옮깁니다. 잠시 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쓰레기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매일 서울시에서 소각되는 쓰레기의 3분의 1가량인 750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매일 1,0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1,000톤을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300m 내에 주거 주민이 없다는 점과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시유지다 이런 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1순위로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지 주변은 물론 오세훈 시장 자택 주변에서 3주째 새벽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각장 벤치화! 소각장 벤치화! 반발의 핵심은 새 시설이 완공되는 2026년부터 기존 시설이 철거되는 2035년까지 서울시 일일 쓰레기 절반 수준인 1,750톤을 마포구에서만 처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 과정이 너무 불공정했고요. 주민들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에 나섰지만 마이크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사장 안팎에 몰려들고 일부는 단상 위까지 올라가 점거하자 행사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서울시는 반발에 당혹해하면서도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다른 대안도 없는 만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저희들은 주민들의 찾아가는 설명회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집단 행동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불신과 반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급여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로만 이공계 인재 우대를 외칠 게 아니라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연구 인건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인적이 드문 밤 10시쯤 창문 수십 곳에서 일제히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공대 연구실입니다. 공학계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험도 많고 하면은 사실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들 다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습니다. 이 같은 국내 대학원생 7만 4천 명의 인건비를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은 월 평균 63만 원, 박사과정은 평균 99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석사과정은 월 48만 원, 박사과정은 월 82만 원이었고 포항공대는 각각 56만 원과 89만 원, 카이스트는
70만 원과 97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사 과정을 기준으로 봐도 국민대와 공주대만 월 150만 원을 넘겼고 나머지는 월 100만 원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겁니다. 이 동네가 또 월세도 비싼 편이어가지고 아마 뭐 빠듯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일을 병행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투입하는 시간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56%가 주 3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37%에 달합니다. 11시, 12시 퇴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100만 원을 주면 그중에 저한테는 한 30만 원, 40만 원 나왔고 정부는 지난 2008년 인건비 기준을 석사의 경우 최대 월 180만 원, 박사는 월 2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14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고 지금도 이 기준의 절반도 못 받는 연구원이 전체의 52%가 넘습니다. 예산이 내려와도 20% 남짓은 학교가 간접비로 분류해 떼어가고 지도교수가 인건비 지급률을 자의적으로 정해 묶어두는 관행 때문입니다. 국가 R&D비가 30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연구에 들인 시간과 노동력을 인건비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한일입니다. 농민들이 요즘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수확해봤자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여당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껏 연그러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아예 갈아엎는 농민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이걸 갈아엎지 않아도 손실이 나는 적자 농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 기준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9% 하락해 1977년 쌀 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수확기 시장 가격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또 이 법안을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포함시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농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선동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투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쌀의 공급 과잉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올해 총 90만 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해 쌀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쌀의 공급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그래도 남는 쌀은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부산의 한 생태공원 갈대밭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2주도 안 돼서 6번이나 불이 나서 방화를 의심한 경찰이 잠복 수사를 벌였는데요. 한 6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에 위치한 부산의 한 생태공원. 갈대 숲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갈대숲에 붙은 불이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내가 올라오다가 불을 보고 쫓겨 붙은 거를 껐거든요. 불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방화범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인 형사들이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돼 이번이 4번째 방화. 일로 말고 일로 가.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여기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딱 해놨다. 하지만 방화범은 자취를 감췄고 5번째, 6번째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제 저녁
잠복 중인 형사들에게 갈대숲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여성이 포착됐습니다. 여성은 경찰을 보자 황급히 돌아가 발로 불 피운 곳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있어? 잠복 끝에 7번째 방화를 저지르던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찰관이니까. 경찰은 피의자가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불을 지른 현장입니다. 약 200평 규모, 660제곱미터인데요. 갈대뿐 아니라 흙과 나무까지 모두 불에 타면서 본래 갈대숲의 형태는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성은 갈대가 누워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화를 했다면서 한 건의 방화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경찰은 연쇄방화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범행 도구가 계속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현장과 집에서 입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 여성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공항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어린아이가 경비대원의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119에 신고도 못한 채 도와달라며 찾아오자 경비대원이 재빠르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은 여성이 다급히 공항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 등을 두드려보지만 아이는 보챌 힘도 없어 보입니다. 공항 경비대원은 우선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아이가 누운 곳에 근무복을 깔았습니다. 그리곤 아이의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전신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응급처치는 119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송을 하는 과정에 의식이 좀 조금씩 깨는 양상을 보였고 병원 도착 전에 이제 눈도 뜨고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7년차 공항 경비대원인 형대현 씨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본 순간 집에 있는 7개월 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처치 끝에 아이가 숨을 쉬고 체온을 회복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그다음에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18개월 아이는 며칠 전부터 구토와 설사 등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 할아버지를 마중 나왔다 공항 주차장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공항 측은 형 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며 형 씨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 서귀포 마라도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뒤집혀서 선원 4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15시간 넘게 수색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이 밑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해경 구조정들이 배로 접근해보지만 높은 물결에 부딪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의 29톤급 근해 연승어선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가 있어야 될 곳에 배가 없고 무전신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정막 지점을 이제 좌표를 제가 불러주면서 수색해달라고 이제 제가 연락을 했지요. 이 사고로 50대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30대 베트남, 20대 인도네시아 선원 등 4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비함정과 헬기가 투입됐고 13차례 수중 수색까지 벌였지만 15시간이 넘도록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의 조타시라는 확인됐지만 선실과 기관실 진입이 어려워 내일 오후쯤 재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고 호선은 오늘 갈치 조업을 앞두고 갈치가 잘 잡히는 어장 확보를 위해 해당 수역에 머무르던 중이었습니다. 미리 그 자리를 바꾼다고 내리나가고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었어요. 해경은 어선의 마지막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잡힌 어제 오후 4시를 전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해역엔 풍랑주의보와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앵카 내리고 있으면서 저 지금 그 상황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중에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사고 해역과 가까운 이곳 서귀포항에는 어선 사고 상황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실종 선원 가족들과 어선 관계자들이 나와 실종자 발견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은 내일 아침 7시까지 배 30여 척과 헬기 4대를 이용해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조류 흐름을 감안해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되자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심리를 노리는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령 회사를 차린 뒤에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될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고층 건물 사무실. 수갑을 든 경찰 수사관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체포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상인 행위로 이렇게 교통제 가지고 전인사 사용할 수 있고. 금고 안에서 쏟아진 건 5만 원권 돈다발, 모두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곳은 투자 매매를 도와준다는 미등록 업체. 자신들이 추천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자기네들이 뭐 이제 투자 손해 보면 이제 환불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최소 2배나 3배 정도 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들은 5월 말 상장 예정이다. 기업 측 확정 자료도 받아놨다면서 유출하시면 안 된다는 당부까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불안해하면 심사가 끝난 기업의 미공시 정보라며 상장이 불발될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같은 수법에 주당 5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을 2만 5천 원에 사들인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손해본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하고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거론된 비상장 주식 발행업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상장 언제 하냐 계속 전화가 와서 이게 뭐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하셨는데 우리도 황당하죠. 이들은 작년에도 다른 업체를 도용해 투자자들을 속였는데 행사 제목과 기업 이름만 바꿔 가짜 기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금을 받은 뒤 예고했던 상장일이 다가오면 사무실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190여 명, 확인된 피해 금액만 36억 원에 달합니다. 이달 초에도 200억대의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되는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죠. 내륙 곳곳에 처음으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오늘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면서 나무에 피는 서리꽃이죠.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가을 한라산. 신들의 거처라 불리는 영실기암을 구름이 감싸 안고 구름과 안개 입자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얼어붙은 서리꽃인 한라산의 명물 상고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을산을 오른 등반객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근데 오늘도 눈꽃 있는 줄은 모르고 올라오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아직 좋은 날 온 것 같아요. 서리꽃이 핀 들판 위로 구름이 걷히며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라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붉게 물든 단풍 사이사이로 서리가 내려앉으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한라산 해발 1,700m, 윗세오름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영하 9.6도까지 떨어졌지만 서리꽃 장관을 구경하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올라오는데 눈꽃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걸 무릅쓰고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함께하는 한라산.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라산 고지대의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상고대가 나타나고 얼음도 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강화해줄 당 대회가 한창인데 중국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대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가 영사관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중국 내 화장실에는 독재를 반대한다는 낙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시의 중국 영사관 앞. 모자를 쓴 노인이 하늘이 공산당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현수막을 쓰러뜨리고 헬멧을 쓴 남성 2명은 시진핑 얼굴에 왕관을 씌운 풍자 그림을 시위대로부터 빼앗아 들고 영사관 안으로 도망칩니다. 노인과 헬멧을 쓴 남성은 중국 영사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시위대가 이들을 붙잡으려다 영사관 문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시위대 중 한 명은 영사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중국 영토로 인정되는 영사관 안에서 벌어진 폭행을 한동안 지켜보던 영국 경찰은 겨우 영사관 안으로 들어가 막고 있던 시위대를 구해냅니다. 大陸佬走出嚟咁啊，燒毀我哋啲物品啦，跟住中途咧就我哋 stop 佢哋嘅時候咧，咁啊俾佢扯入去，咁啊拳打腳踢。 영국 총리실은 중국 영사관 관계자들이 부지 밖으로 나와 시위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고 BBC는 중국 대사를 소환해 경위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베이징 한복판에 시진핑 체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이후 미국의 스탠포드대와 호주 시드니대 등 세계 주요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제 베이징 영화자료관 화장실에 반독재, 반 PCR 검사 낙서가 스프레이로 쓰여진 모습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도심 곳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시위 확산 조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Can you confirm what has happened to the protester who displayed the banners and set the fire? Thank you. 我不了解你说的有关情况。 과거天安门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의 유명 대학인 칭화대에서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허가 없이 인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른바 자폭 드론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장시간 굉음을 내면서 하늘을 돌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키이우에 가해진 폭격. 도심 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아파트가 파괴됐습니다. 하늘의 정막을 깨고 날아든 드론 공격에 키이우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We have more than 200 apartments building destroyed from Russians attack. We killed a lot of people, civilians, unguilty people. 지난 13일 아침에도 드론 공습은 키이우 시내와 외곽을 타격했고 발전소와 변전소를 폭발시켰습니다. 지난 10일 미사일 공습 이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길이 3.3m의 날개폭은 2.4m, 무게가 200kg 정도인 샤헤드 136 드론은 동체 앞에 40kg짜리 폭발물을 싣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아와 폭발하는 미사일과 달리 드론은 낮은 고도로 천천히 비행하면서 장시간 굉음을 토해내 주민들의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Це просто вбивство. Іменно вбивство, тому що по-другому це не назвеш ніяк. Просто, до сих пор такого всього труса, я не знаю навіть, що робити.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을 쏴서 격추하고 하늘로 소총을 발사해대며 러시아 드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격추되지 않은 자폭 드론은 시민들을 공포에 휘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자폭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이란의 무기 거래에 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According to these new reports, Iran is considering selling still more destructive weapons to support an invasion they claim to oppose. 오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이 열흘째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함께 사과할 뜻까지 내비치면서 3년 안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밝혔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감독 이승엽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
두산 유니폼을 입고 잠실구장 더그아웃에 앉는 심경이 남다릅니다. 기분도 되게 좋고 이제 책임감도 더 생기고 이제 진짜 고생이구나. 등번호는 77번. 선수 시절 자신을 상징하던 36번 대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제가 7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77번을 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팀 삼성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받았던 아주 큰 사랑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가슴속에 항상 가지고 있겠습니다. 선수단에게는 첫날부터 냉혹한 경쟁 체제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기회는 동등하게 줄 겁니다. 20살 선수, 35살, 40살 선수 똑같이 줄 겁니다. 결과를 내십시오. 결과를 내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겁니다. 올 시즌 9위에 그친 성적에 선수들의 연이은 학폭 관련 문제까지 초보 감독에겐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돌파해 팬심을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김주성 선수가 피해자께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사과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취임식 내내 그라운드 복귀에 대한 강한 애정을 여러 차례 밝힌 이승엽 감독. 새로운 감독의 표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성적까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받을 스트레스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네 아저씨처럼 좀 편안한 감독으로 생각되고 싶습니다. 3년 안에 한국 시리즈를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이승엽의 친정팀 삼성도 박진만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두 동갑내기 사령탑의 맞대결도 내년 시즌을 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새 사령탑으로 국민 유격수 박진만 대행을 선임했습니다. 3년 최대 12억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승엽 감독과의 동갑내기 맞대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대표팀 있을 때부터 워낙 또 친해가지고 같은 해 또 감독을 맡으면서 경쟁을 하면서 또 팬들이 또 재밌어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이제는 친구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의 승리를 위해서 뛸 것이며 당연히 박진만 감독도 팀의 승리를 위해서 뛰겠죠. 박진만 감독은 다음 주 수요일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선수가 사상 첫 발롱도르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손흥민은 1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C'est pour toi, Karim Benzema. 주인공은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에서 우승과 득점왕을 석권하며 경쟁자 마네와 더브라이너를 제쳤습니다. 36살 나이에 생애 첫 발롱도르 수상. 프랑스 선수로는 시상자로 나선 지단 이후 24년 만입니다. 손흥민은 1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년 전 22위를 기록했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수많은 원더골에 힘입어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팀 동료 케인은 물론 맨시티의 마레즈와 리버풀의 반다이크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팬들은 최소 10위 안에는 들어야 했다며 오히려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매체도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고 올 시즌도 다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축구를 양분해왔던 호날두와 메시의 시대도 저물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20위에 그쳤고 지난해 수상자 메시는 최종 후보 30명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다음 달 메이저리그 월드투어에 출전합니다. KBO 올스타팀 발탁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키움 안우진 선수는 최종 제외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사직 2장을 치운 만원 관중 앞에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그라운드를 떠났던 이대호. 솔직히 사직 야구장은 잘 못 올 것 같아요. 오면 눈물 날 것 같고 저도 모르게 유니폼 갈아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쉬움이 남을 팬들에게 이대호의 모습을 한 번 더 지켜볼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달 11일 MLB 월드투어 첫 경기에 나서는 롯데, 삼성, NC 연합팀 명단에 이대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출전을 고사했지만 현역 북미거를 상대로 한국 야구를 대표해 뛴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출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 구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KBO 올스타팀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김광현, 양현종의, 이정후, 나성범 등 KBO 대표 투수와 타자들은 물론 신예 문동주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만큼 내년 3월 열리는 WBC 대표팀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명단입니다. 올 시즌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위에 오른 키움 안우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한체육회 주간대회가 아닌 만큼 규정상 안우진을 선발할 수는 있지만 국가대표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여론과 팀 전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발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서울올림픽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풍경은 영락없는 가을인데 출근길에 맞닥뜨린 공기, 초겨울에 가까우셨죠? 이 가을 한파의 서울은 올가을 첫 서리와 단풍이 동시에 관측됐습니다. 이 북한산 칼바의 능선에서 바라본 백운대의 모습이고요. 이 산 정상부가 제법 울긋불긋해진 모습입니다. 또 강원 내륙도 단풍잎에 서리가 내려앉는가 하면 한라산 고지대는 얼음꽃이 피어올라서 상고대가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오늘만큼이나 춥습니다. 대관령 영하사도, 양주 영하 1도 등으로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강원 내륙과 경기 북동부 그리고 남부 내륙 산지는 일제히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서울도 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종일 맑겠지만 남해상과 제주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4도, 대구와 광주 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과 창원이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고요. 이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